하지만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은 친구의 상황에 자신이 예전에 보였던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잠에서 깨는 순간에 음성했던 자신과 마을거리 사이의 유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존적인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무서울 정도로 또렷한 자신이 친구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자신을 진정으로 원치 않고 가치가 점스러운 남자에게 매달리며 존엄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력한 끈으로 피터와 묶여있는 것을 보았고 피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회생활도 음악도 직장도 직업도 자연도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분은 그에게 달려있었다. 그에 관한 생각이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고양이처럼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돌아갔다. 그 뒤로 며칠 동안에 그녀는 멍한 상태로 살았다. 그 통찰통에서 아무런 진정 효과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그녀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더 고통스럽게 느꼈을 뿐이었다.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자 그녀는 자신을 발견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해보았다. 그녀와 피터를 묶어놓은 끈은 그녀에게 본질적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계속되는 한 두려움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와 브루스, 남편을 영웅처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피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의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가 피터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자신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한 제대로 된 자존감을 세우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이 의존성이 피터에게도 위협이자 부담이 되는 것을 이해했다. 이 통찰은 그에게 품었던 그녀의 적대감을 급격히 가라앉혔다. 그녀는 이러한 의존성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깨달았다. 그 인식은 그녀가 확실한 입장에 서게 해주었다. 이번에 그녀는 이별함으로써 그 매듭을 끊겠다고 결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애초에 자신이 피터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한편으로 문제를 확인한 이상 피터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그 관계는 보존되고 키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확신시켰다. 그녀는 그 관계를 건전한 기반에 올려 놓을 수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 다음날에 그녀는 분석 작업과 더불어서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피터의 욕구를 존중하고 자신의 문제를 보다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쏟았다. 분석의 이 부분에서 클리어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거의 혼자 힘으로 두 번째 신경증적인 경향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그녀의 강박적인 겸손함이고 두 번째는 이전까지 존재하리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경향인데 두 번째 신경증적인 경향의 강박적인 성격과 그것이 자신의 여정생활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인식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경향이 어떻게 삶 절반을 방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그 만만치 않은 힘을 인식하는 데는 한참 못 미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과대평가했고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곧 해결될 할 것이라는 흔한 자기 기만에 굴복했다. 피터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해결책은 사실 타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경향을 어느 정도는 기꺼이 수정할 의향이 있었지만 포기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바로 이 점에 그녀가 피터에 대해서 더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그의 한계를 과소평가했던 이유였다. 곧 살펴보겠지만은 피터의 한계는 그녀가 믿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완고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피터의 노력을 과소평가했다. 그 노력을 보았지만 그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그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몇 주 후에 클레어는 누군가가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 소식은 광활한 사막에 서 있는 탑을 보는 꿈으로 이어졌다. 탑은 주위에 난간도 없는 단순한 단으로 끝났고
가장자리에 어떤 형상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었다. 사막은 뭔가 황량하고 위험한 인상을 남겼고 그녀에게 가운데가 끊어진 다리 위를 걸었던 불안한 꿈을 떠오르게 했다. 탑 위의 형상은 그녀에게 단지 외로움의 상징이었을 뿐 비토와 몇 주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실제로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섬의 단둘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 문구는 산속에나 또 바다의 서박한 오두막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던 그녀의 공상을 생각나게 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꿈이 피터를 향한 갈망과 피터가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전날 들은 이야기가 그러한 감정을 고조시켰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비방하는 일이 말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보호에 대한 욕구를 강화했으리라고 이해했다. 그녀는 연상들을 짚어보다가 자신이 왜 꿈에 나온 탑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가끔 머릿속에 떠오르던 어떤 모습이 생각났다. 늪 한가운데에 기둥이 솟아있고 그 기둥 위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늪에서 나온 여러 개의 팔과 척수는 마치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듯이 그녀를 향해 뻗어 있었다. 이 환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이 장면만 있었다. 전에는 여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고 숨겨진 의미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더럽고 불쾌한 곳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정도만 보였다. 그녀를 비방하는 말로 이런 공포가 돼서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는 그림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우위에 놓는 모습이었다. 탑이 나오는 꿈도 이런 측면이 있었다. 세상은 메마르고 황량했지만은 그녀는 그 위에 우뚝 서 있었다. 세상의 위험이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비방하는 말에 굴욕감을 느끼고 다소 거만한 태도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 한다는 의미로 꿈을 해석했다. 그리고 탑에 서 있는 자신은 고립되고 높은 위치가 너무 불안해서 견디기 어렵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그렇게 높은 곳에서는 자신을 받쳐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 발견의 더 넓은 의미를 곧바로 인식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은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소심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고 보호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때때로 반대편 극단 그 많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 안도했다. 피터와 자신을 묶고 있는 유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그에 따라서 이 유대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에서 클리어는 실제로 그녀에게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인식했다. 그녀가 그 문제에 이런 측면을 보지 못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오만함과 사람들에 대한 경멸, 탁월해지려는 욕구, 승리하려는 욕구로 구성된 그녀의 성격, 영역 전체는 여전히 너무 깊이 억압되어 있어서 아직 통찰이 순간으로만 밝혀져 있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녀는 사람들을 경멸하고자 하는 욕구, 성공에 대한 엄청난 의기양양함, 백일몽에서 야망에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혹 인식한 바 있지만 일시적인 통찰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여전히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그 징후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통하는 경도에 갑자기 불이 켜졌다가 곧이어서 어둠이 찾아와서 통로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일련의 연상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여전히 접근할 수 없었다. 사막의 탑에서 보이는 극단으로 고독해 보이는 그림은 피터가 없는 그녀의 외로운 감정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반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가리켰다. 파괴적인 오만함은 고립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된 요인이기도 했다. 한 사람에게 그녀 자신을 묶어두는 것, 즉 섬의 단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바로잡을 필요 없이 그러한 고립에서 벗어날 방법이었다. 클리어는 이제 피터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연거 부닥친 타격으로 그녀의 문제는 절정에 달했다. 첫 번째 반응에는 진실과 자기 기만이 섞여 있었다. 진실은 몇 달 전이라면 그녀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후로 몇 달 동안에 그녀는 괴로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의 해결책에 더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클리어는 너무 깊은 혼란에 빠져서 자신의 반응을 분석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원인과 결과를 반성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2주 후에 클리어는 자살에 관한 생각이 며칠 동안 계속 떠올랐다고 기록했다. 물론 진지하게 자살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살에 대한 생각만 이리저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뒤에 자신이 죽고 싶은지 아니면 살고 싶은지를 자문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확실히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가 시들어가는 꽃처럼 살지 않으려면 휘트에 대한 갈망과 그를 잃었을 때의 삶이 산산조각이나는 느낌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적인 의존성이라는 문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명확해지자마자 예상치 못한 격렬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야 그녀는 다른 사람과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의 힘을 온전히 그대로 느꼈다. 더는 그 욕구가 사랑이라며 설득하며 시시덕거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의존성이 마치 마약 중독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존성이 굴복하고 또 다른 동반자를 찾거나 의존성을 완전히 극복하는가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있을까? 그녀는 어쨌든 삶은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고 스스로 설득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다. 자신에게는 좋은 집이 있지 않은가? 일에서 만족을 찾지 않았는가? 친구가 있지 않은가? 음악과 자연을 즐기지 않는가를 물었지만은 그런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것이 콘서트 중간의 휴식 시간처럼 매력도 없고 관심도 가지 않았다. 이 인터미션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음악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가능한 한 즐겁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인터미션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런 논쟁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스치는 느낌에 그쳤다. 어떤 진정한 변화도 그녀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었다. 마침내 지극히 단순하지만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기가 생겼다.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오래된 가르침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단순한 자신이 삶을 다른 기반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녀의 불파이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처럼 어쩌면 인생에서 다른 뭔가에 의지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래서 자신의 의존성을 인식한 이후로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에 구속돼서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혈액은 전혀 남지 않은 모습만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의존성이 단순히 관심을 밀어내버리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클레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혼자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평가절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악순 안에 사로잡혔는지 알게 되었다. 한 사람과의 관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관계의 동반자가 몹시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유일무이한 중요성은 결국 그녀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층 더 멀어지게 했다. 이 통찰은 점점 분명해졌고 그녀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격려해 주었으며 이후에 울음이 입증되었다. 갇힌 상태로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막는 힘이 그녀의 내면에 작용한다면 아마도 그녀가 속박이 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혼란기는 클레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의지를 얻고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끝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만약에 피터를 잃는 것이 여전히 그녀에게 그렇게 심각한 동요를 일으킨다면 앞서 수행한 분석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된다. 하나는 이전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이고 클레어는 자기 자신이 강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런 상태의 함축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전에 성취한 일의 가치에 의구심을 품는다면 클레어가 문제의 실정에 이르기 전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서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최종적인 격변은 그 자체로 건설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이다. 또한 클레어는 극심한 고통의 압박을 받으며 지금까지 무의식 영역에 있던 갈등에 또렷한 의식적인 초점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클레어의 경우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기둥을 즉시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에 직면하려면 당연히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한다.
클리어의 경험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자살할 위험성을 더 높인 것일까? 이 질문은 그녀가 이전에 자살에 관한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그런 생각에 종지부를 찍은 적이 없었다. 마지막 질문은 피터와의 이별이라는 외부적인 압박이 없었다면 그녀가 자신이 처한 혼란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이 된다. 클리어는 피터와 헤어지기 전에 분석이 전개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타협안에 멈추지 않고 이 시기에 클리어가 발견한 내용과 관련해서 클리어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맞서는 적극적인 저항을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두루두루 생각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내면의 무게중심을 찾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었다. 이제까지 찾아낸 다른 발견들과는 달리 이런 단지 하나의 감정적인 통찰에 불과했다. 자유연성으로 통달한 통찰이 아니었고 통찰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저항하는 힘의 본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단지 그런 힘의 존재만을 느꼈을 뿐이다. 우리는 왜 그녀가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녀의 처지는 삶을 성결일째 빼앗기고 고국에서 쫓겨나는 새로운 도전을 닦아야 하는 과업을 떠하는 사람과도 비슷했다. 결과로 이어지는 몇 주 동안의 클리어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피터와 함께한 경험과 이어진 모든 것이 까마득한 과거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를 되찾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도 있었다. 그때의 고독은 그녀에게 자행된 불가해한 학대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톤서들을 보면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클리어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자신보다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은 그녀는 다른 사람을 또한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하지만 그들은 혼자이기를 좋아해. 하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처지가 더 나쁘잖아. 그렇지. 아주 안 좋지. 그렇지만 그들은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잖아. 그럼 시업자들은 어떻고? 그렇지. 아주 건강하지. 하지만 그들은 결혼했잖아. 이 시점에서 문득 자신이 계산 방식으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실업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결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녀는 과장된 불행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어떤 경향이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행의 구름이 그치고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의 멜로디가 떠올랐다. 가사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맹장형으로 응급소설 바닥에 했던 기억이 났다.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에 출판된 니디스트 케이스 뉴욕타임즈에서 1910년부터 크리스마스 기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기사로 소개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빙하의 거대한 크레바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빙하를 보게 된 영화가 생각났다. 누군가가 크레바스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끌어내어졌다. 그 다음에는 8살 무렵에 기억이 떠올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위로해주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 전에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기억나는 것은 자신이 고통받으면 어머니와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전부였다. 얼마 후에 주일학교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런 불행에 빠져 있을 때 그 불행의 이유가 진짜처럼 보였고 그렇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공감해주며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렇다. 계속 반복되어 온 분명한 형태가 있었다. 클리어는 과장된 고통을 느낀과 동시에 어머니와 신과 브루스와 남편과 피터에게서 도움과 위로의 격려를 했다. 클리어가 자신의 여전성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이제 막 인식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하루 정도 후에 그녀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발견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힘든 시기에 친구의 우정을 기다리는 것은 어쨌든 이상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장하는 두 가지 모순점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고통의 직접적인 결과로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또 이성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은 외출의 기록을 다시 읽었을 때 이 모순을 알아챘고 그런 뒤에 하나의 현명한 결론을 놓치었다. 자신이 그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에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녀는 이 애매한 추론을 먼저 마법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지극히 비이성적인 면을 발견하여 혐오감을 느꼈다는 근거로 설명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만약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에게 비이성적인 면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다. 비이성적인 면을 빌미로 싸움이 시작되지만은 실제로는 그 배경에 드러난 것에 저항하는 싸움과 같다. 다음 몇 달 동안에 그녀는 이 믿음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츰차츰 또렷해지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무의식적으로 큰 재앙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탓에 완전하게 무력한 상태로 무너졌고 용기와 독립이라는 위장으로 숨기려 해봐도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삶을 지배했다. 곧 도움이 손길이 오려는 그녀의 확고한 믿음이 일종의 개인적인 종교에 해당하고 이는 진짜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효과적인 원천이었음을 인식했다. 그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대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었다. 그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돕고 지켜주고 그녀의 가치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다면 스스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뒤따르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부러움의 적절한 표현으로 마법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맡은 동반자가 지극히 중요해지고 그 동반자에게 사랑받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은 논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깨달았다. 분명히 구원자 유형으로 보이는 피터에게는 독특한 자질이 있었고 특히 이 역할을 맡기에 적합했다. 그녀에게 피터는 단지 진정한 괴로움이 닥칠 때 부를 수 있는 친구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피터를 필요하는 그녀의 욕구가 충분히 커지면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통찰의 결과로 그녀는 전에 없이 자유로워졌다. 때때로 극도로 강렬해지던 피터에 대한 그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찰이 그녀의 삶의 목표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항상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저 입에 발린 말에 그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생생한 목표가 되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유일하게 비판할 부분은 그 특정 시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즉 클리어가 혼자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회라면 어느 것도 놓기 치고 싶지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알맞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하겠다. 클리어는 이미 지난 1년 사이에 발작과 같은 고통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녀 자신이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적인 어려움에 또 내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은 크게 완화되었다. 또 클레어는 자신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일 때 비참해졌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껍데기 속으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마법적인 조력을 기대했다. 클레어의 자기 관찰은 예리했지만 이런 점에서 실제로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노골적인 맹점은 대개 억제된 상태의 거대한 잠재력을 가리킨다. 앞장에서 말했듯이 문제를 놓치면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 문제는 몇 주 후에 클리어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제안한 두 방법과 약간 다른 경로로 해결책에 도달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비추어진 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평가하는 방식을 감지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했다. 클리어는 어떻게 그런 통달에 도달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저 갑자기 떠올라서 어질어질했다는 것만 기억했다. 시가 있네요. 자, 한 노파가 있었지. 내가 들은 이야기야. 노파는 시장에 갔지. 달걀 팔고 또 시장에 갔지. 장날이고 그 다음에 잠이 들고 말았어. 국도 위에서 한 행성에 갔지. 이름은 스타우트. 스타우트가 노파의 속치마를 싹둑 잘랐지. 빙 돌아가면서 스카우트가 노파의 속치마를 잘랐지. 무릎 위까지. 그래서 노파는 덜덜 떨고 끙끙거렸어. 그때 노파가 처음 깨어나더니 덜덜 떨기 시작하더니 부들부들 흔들렸지. 노파는 하더니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어. 마옵소서,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나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나라면 집에 작은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날아올 거예요. 이것이 나라면 그 개가 작은 꼬리를 흔들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면 그 개가 짖을 거예요. 울부짖을 거예요. 조그만 노파가 집으로 가서 모두 깜깜한 어둠에서 펄쩍 작은 개가 뛰어올라서 그리고 짖기 시작해서 그 개는 짖기 시작해서 그리고 노파가 울기 시작해서 마옵소서 이건 내가 아니에요. 2주 후에 이어진 이 두 번째 단계는 혼자인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녀의 반발심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개인적인 종교에 대한 분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에처럼 혼자일 때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속수무책으로 불행에 굴복하는 대신에 고독을 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했고 함께 즐겼다. 그러나 일주일쯤 친밀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미용사와 재단사, 비서, 결혼한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남자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누구든 결혼했거나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했다. 온통 이런 생각만 빠져 있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한심할 뿐이 아니라 확실히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피터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 한층 커졌고 헤어진 뒤에는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선택이라면 고독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고독이 자발적이지 않을 때 고통스럽게 변했고 그럴 때면 수치스러웠고 선택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따라서 그 문제가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것에 대한 가민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클리어는 이 발견을 타인의 평가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자기 평가에 대한 인식과 결부하면서 자신은 언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버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절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은 그녀가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지와의 관계는 무관했고 오로지 그녀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깨달음은 대학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대학 시절에는 속물적인 여학생들이 그녀를 제어하고 무리를 지어 다녔다. 그녀는 그들에게 호감이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들 무리 속에 속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리어는 또한 자신만 배제된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치밀한 공제를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단지 성가진 존재일 뿐이라고 느끼게 된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발견한 반응이 실제로 차별대회에 대한 저항을 멈췄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가 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자연스러운 확신이 있었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을 때면 저절로 대항하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두 번째 장에서 보았듯이 장기적인 대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기된 고립은 그녀가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암묵적인 판결을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을 우월한 존재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청난 역경에 처하며 인간적인 졸음성의 첫 번째 타격을 입혔다. 그녀가 여전히 다소 의존적이던 시기에 피터가 그녀를 떠나면서 그녀를 혼자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더하여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기분까지 남겼음을 알았다.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별은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피터와의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거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봤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피터는 연애의 초동물이 사라진 지 그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터는 그녀 앞에서 후퇴하는 기법을 쓰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더 강하게 나타냈다. 확실히 피터는 후퇴하는 동시에 사랑의 확신을 주는 것으로 이를 위장했다. 후퇴가 효과적으로 가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증거를 보고도 그녀 스스로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반드시 알았어야 할 것은 깨닫는 대신에 피터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노력했다. 그 노력은 그녀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욕구에서 좌우되었다. 그녀는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이런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그녀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에 보고된 마지막 발견으로 클리어는 새로운 각도에서 의존성을 해결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그녀가 동반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생긴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인식한 것은 또 요약될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기대의 본질을 차근차근 깨달았고 이 작업은 개인적인 정교의 분석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제 그녀는 자발적인 자신감의 상실이 의존성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조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결정적인 발견은 그녀 자신의 모습이 전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다. 이 통찰이 떠올랐을 때 그녀는 아찔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통찰의 중요성에 잘 부합한다. 이 경향에 대한 감정적인 인식은 그녀를 단시간에 압도할 정도로 깊이 있는 경험을 구성했다. 통찰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은 그녀에게 감정 부풀기와 거절의 의미가 얼마나 강범위하게 작용했는지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 분석은 또한 후에 그녀의 억압된 야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신의 짓밟힌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는 야망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여기에 보고한 작업을 마친 지 몇 달 만에 분석 치료를 재개했다.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는 억제 때문이기도 했다. 삼정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 시기를 그녀의 탁월해지려는 욕구 혹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억압되었던 공격적이고 보복적인 경향을 극복하며 보냈다. 나는 그녀가 이 일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더 오랜 시간 걸렸을 것이다. 억압되어 있던 공격적인 경향의 분석은 의존성을 잘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표기하여 또 다른 병적인 의존관계로 빠져들게 할 만한 어떤 위험도 제거했다. 하지만 동반자와 융합하려는 클리어의 욕구가 그녀에게 미친 영향력은 그녀 혼자 했던 분석 작업에 의해서 깨어졌다.